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시간 발표를 맡은 미술 작가 김수지입니다. 저는 지금 현직 미술 작가고요. 우리나라 한지를 이용해서 종이 작업을 주로 하는 미술 작가입니다. 대학에서는 동양화 전공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한지를 이용해서 지금 종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해왔던 작업을 통해서 제가 작품을 통해서 느끼게 된 점을 기반으로 해서 과거 여성과의 화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제 화해를 주제를 삼았다 하는 것은 그 이전에 갈등이 있었다는 전제가 있겠죠. 저는 페미니즘 태동기에 대학을 다닌 86세대이고 지금 50대 미술 작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당연히 그 이전 세대와 갈등이 있었고 이제는 제가 또 나이가 먹어가지고 과거 여성에 더 가까워진 장년층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나온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보시는 바처럼 그저 자기 자신들의 세대를 치열하게 살아남았을 뿐 그 세대를 어느 세대는 옳고 어느 세대는 뭐 나쁘고 옳다 이런 판단이나 비교하자는 게 아니고 모두가 그냥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다. 이 말씀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그 결론까지 가는 과정을 좀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86세대인 50대 미술 작가 저 개인적인 시점에서 바라본 세대와 여성에 대해서 부분의 얘기죠. 이게 뭐 전체 얘기라기보다는 한 부분의 얘기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그 과거 여성들의 생각과 태도, 철학 이런 것이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그 뒤에 어떤 불편한 진실도 있었고 더 깊은 얘기도 있었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제가 과거 여성이 옳았다라는 어떤 일방적인 접근이나 그래서 과거의 가치를 오늘 가지고 오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다만 모두가 치열하게 살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실 세대가 갈등이 없으면 그게 더 오히려 비정상이겠죠. 다른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인데 정서적으로 교감이 잘 된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할 겁니다. 제가 요즘 이제 다른 세대를 보고 느끼는 점은 언어는 통하는데 살아온 삶이 달라서 전혀 교감하지 못하는 북한 사람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말이 안 통해도 50대 미국 여자랑 말하는 게 더 교감은 잘 될 것 같아요. 뭐 마이클 잭슨 얘기를 하거나 뭐 베를린 장벽 무너질 때 너 어디서 뭐 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뭐 교감할 수 있겠죠. 뭐 세대가 오히려 그거보다 더 차이가 뭐 좀 다른 느낌이다 뭐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그동안 원망했던 과거 여성들을 지금을 사는 제가 따뜻하게 이 시간에 한번 보듬어 주고 또 미래를 책임질 저희 젊은이들에게 미리 격려의 따뜻한 박수를 보내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제 86세대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86세대는 누구이고 그 시점에서 바라본 과거 여성은 누구인가 이제 이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제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 할머니는 이제 무려 19세기 사람입니다. 18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희 할머니는 전형적인 농경시대 사람이고 8남매를 출산하셨어요. 그때는 피임의 개념도 없을 시절이었고요. 길쌈을 하셨어요. 천을 직접 짜서 길쌈을 하시고 자급자족하던
전형적인 농경시대 사람이 저희 할머니고, 그 이후에 저희 어머니 세대, 20세기 초반을 살으신 우리 어머니 세대, 저희 어머니 세대는 일제도 겪었고 전쟁도 겪었고 이제 전후 재건에 힘쓰시던 세대죠. 이분들은 이제 굶지 않는 게 목표였습니다. 뭐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아마 그랬겠죠. 저희 어머니는 4남매를 출산하셨는데 그때는 뭐 이 과학이 발달이 피임으로 발달한 게 아니라 가족 계획을 낙태로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저희 친구 주위에 보면은 뭐 딸부잣집 이런 집들이 꽤 많았습니다. 딸을 7명, 뭐 8명 낳고 뭐 아들을 낳기 위해서.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뚜렷하던 시대였죠. 그리고 이제 저희 세대가 됐고, 저희 세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여성 직장인들이 그때는 이제 막 생기고 아들 딸 구별 없이 2명 출산하는 뭐 그런 게 대세였는데, 네, 대기업도 생기고 이제 경제도 폭발하고 굉장히 성장하는 시기에 저희가 살았어요. 네, 뭐 물론 아들 딸 구분 없이 둘을 낳았지만 아들을 낳지 않은 저 딸들인 저 같은 경우에 뭐 아들을 낳으라는 압박이 뭐 존재했습니다. 존재했지만 말을 듣지 않은 그때 당시의 신세대였죠, 저희가. 그리고 이제 지금은 21세기. 21세기를 책임질 저희 밑에 아이들의 시대인데요. 아직 존재하지 않은 저희 손자까지를 본다면 제 기준으로 2세기에 해당되는 건 200년 이상에 해당되는 인간 군상을 저희 가족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역사죠. 이 어마어마하고 길다란 역사 속의 한 점, 저희 86세대는 누구인가 했을 때 제가 내린 뭐 결론이랄까요? 뭐 제가 느낀 점은 저희 86세대는 20세기 세기말적 인간 또는 세기 전환기 인간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1990년, 2010년 이렇게 또 넓게는 80년에서 2020년 여기 세기 전환기에 기억이 가장 뚜렷하고 이때 제일 활동적으로 활동한 세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세기 전환기라기보다는 그 1000년의 역사가 넘어가는 밀레니엄 세계 전환기에 어떤 본의 아니게 아주 역사적으로 올라탄 세대입니다. 저희 세대가. 네,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슈테판 츠바이크가 쓴 어제의 세계라는 책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이 사람은 19세기 세기말 세기 전환기 인물입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 책이. 네. 지금 저희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무려 100년 전 사람인데, 네, 과학이 너무 발전했다. 과학의 발전이 무섭다.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간다. 그들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 전화가 생겨서 원거리 사람들이랑 통화가 자유롭고 그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의 꿈이 실현이 됐다. 비행기가 발명이 된 거죠. 이 정도 과학이 발전됐으면 더 이상 과학이 발전되는 건 무섭다.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약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세기 전환기의 어떤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싶더라고요.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과거 여성을 이제 돌아보기 전에 이미 이제 역사가 돼버렸습니다만은 86세대가 어떤 삶을 살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과거 여성과의 갈등이 왜 생겼나를 저희 세대를 설명해 드리면은 좀 이해가 되겠죠. 저희 세대 얘기를 하려니까 좀 약간 길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좀 뭐 저희 세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86세대 하는데요. 이 86세대의 명칭 자체가 좀 웃깁니다. 386 컴퓨터에서 나온 명칭이에요. 네, 지금 여러분들은 이 386 컴퓨터라는 게 좀 뭔지도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한참 일할 30대 이때 굉장히 획기적인 컴퓨터였어요.
그 전에 컴퓨터는 명령어를 집어넣어야 되는 컴퓨터를 쓰다가 그 윈도우 체계가 나오고 아주 그 최첨단의 상징 같은 컴퓨터가 386 컴퓨터가 나오죠. 네, 그때 최첨 사회를 이끄던 주역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자를 일컫는 명칭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뜻으로. 니네는 그냥 그 최첨단의 상징과도 같은 386 컴퓨터 같다. 또 저희 386 세대의 어떤 명칭이 저희 세대의 리즈 시절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이 정리한 86세대의 이거는 이게 무슨 학문적으로 정리된 게 아니고요. 순전히 저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86세대를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거를 정리를 해서 왔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경험한 어떤 세대로 느끼면 크게 두 가지로 86세대는 어떤 민주화와 시장 개방을 경험한 세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58 개띠로 대변이 되죠. 전후의 베이비 부머하고 88 올림픽 이후에 오렌지족으로 대변되는 X세대 사이에 있는 세대입니다. 젊은 분들이 보시면 그냥 다들 어른이겠지만 어른인 저희끼리 굉장히 구분해요. 이게 좀 다릅니다. 이 특징들도 좀 다르고, 예, 저희가 이제 사실 저희는 제가 85학번인데 저희는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컴퓨터를 쓰지 않은 세대였어요. 저희가 그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개인 컴퓨터를 쓰게 된 그런 시대인데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 87년 민주화 운동 세대, 87년 민주화 운동을 아주 고스란히 겪은 세대입니다. 네, 흔히 민주화 세대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화 세대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민주화는 어떤 시대적인 소명이었지 세대의 문제는 아니었는데, 민주화라는 어떤 거창한 이름을 저희 세대 스스로 갖고 와갖고 자칭 민주화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지나친 미화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좀 별로 좋아하지는 않은데, 다만 민주화를 겪은 세대죠. 저 이제 이한열, 박종철 이런 분들하고 같은 세대입니다. 이한열 사건은요, 저는 그날 신촌에 있었어요. 근데 뭐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전쟁터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학교 앞에서 정문 앞에서는 정경하고 전쟁터 같이 싸우고 있지만 교내에서는 여전히 그냥 강의를 하고, 학교 앞에 카페에서는 미팅도 하고, 뭐 다른 데서는 다 일상을 살았어요. 네. 그날 신촌 거리에 있었는데 그 소식, 이한열 군의 소식 웅성웅성하면서 어떻게 그래서 어머 하면서 무슨 그런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 뉴스로 접한 게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해지면서 그 무겁고 어두운 공기, 뭐 잊을 수가 없죠. 근데 후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수능 볼 때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험 문제에 이날의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참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이 이한열 얘기를 하면서 미술 전공자로서 이 얘기를 또 그림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역사를 바꾼 한 장의 사진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앙일보 기자가 찍은 것 같은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요 왼쪽 거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목판화로 제작돼서 걸개 그림으로 걸리게 되는데, 네, 큰 이제 천에 이제 목판화로 제작이 돼가지고 프린트돼서 이제 건물 같은데 걸리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목판화로 제작을 했냐? 네, 판화의 어떤 흑백의 강렬함,
이 목판을 하는 칼날의 어떤 날카로움,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기에 아주 강렬한 이 소재죠. 그래서 이 판화로 제작이 돼서 그때 아주 걸게 그리면 학교마다 다 걸렸습니다. 근데 요때 이제 민중 미술이 정점에 달하는 시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민중 미술을 대체적으로 1980년에서 1994년 정도에 하여튼 15년 정도로 봅니다. 근데 이 민중 미술이 약간 86세대를 보는 듯한데요. 그 모더니즘, 그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이제 민중 미술이 이 한국 미술의 모더니즘과 함께 양대 축을 이루는 아주 큰 카테고리였어요. 근데 이제 민중 미술에서 민중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용도 폐기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중이라는 이 단어 앞에 사실은 우매한이 좀 숨겨져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선민의식을 가지고 쓰는 단어입니다. 약간 전 근대적인 단어다 보니까 요즘은 민중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민중이라는 이 용어가 이게 자연스럽게 폐기되면서 이제 미술만 남은 거죠. 그랬을 때 이 더 외연을 확장하지 못하고 이분들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스스로 보수화되면서 이제 스르륵 이제 없어져요. 약간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저희 86세대를 보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게 어떤 민중 미술이라는 카테고리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외부적으로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의 붕괴를 저희가 직접 목격해요. 실시간으로 뉴스를 목격합니다. 냉전의 종말 본 거죠. 2차 대전 이후에 이 어떤 냉전이 저희 때는 빨간 나라, 파란 나라가 있었어요. 이 파란 나라 사람들이 빨간 나라를 간다는 거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이런 동유럽 이런 빨간 나라를 간다는 거는 상상을 못하던 시절이었는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큰 사건이었고 좀 충격적이었죠. 경제적으로 저희는 어땠냐? 그러니까 87년 민주화 이후에 딱 10년 후에 97년에 IMF를 맞습니다. 저희가 한참 일할 30대였죠. 지금 요즘 MZ세대 하는데 그러니까 MZ세대의 경계를 그 IMF 이전의 버블을 기억하느냐, 그거에 버블의 기억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IMF,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건 MB 정부 때인데 뭐 저희는 크게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세계 경제의 파도가 내 안방까지 들이닥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금융상품이라는 말도 이때 나왔습니다. 파생상품 이런 거. 그때는 그냥 은행에 돈 넣고 이자가 얼마냐 뭐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저기 돈 많은 나라에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아트에 가까운 이 금융상품들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이게 흔들리면은 그 파도가 쳐서 내 안방까지 오는 그런 어떤 경제의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바깥으로는 이제 그 유로화가 등장합니다. 우리 때.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이 이제 하나 유럽을 갈망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통합이 돼요. 1999년 1월 1일에 유로화가 이제 나옵니다. 아주 그 숫자도 아주 좀 상징적이죠. 뭐 통용이 되는 거는 그 이후에 좀 통용이 됐지만 1999년에 이제 유로화가 등장합니다. 저희가 이제 젊을 때 유럽에 여행 가면요, 저희는 이제 이 국경을 넘을 때마다 이 환전하는 게 엄청 일이었어요. 동전도 많이 생기고 프랑스에는 프랑스 썼고 뭐 이탈리아는 리라 썼고 이제 그 정도 기억이 나는데요. 영국은 아직도 파운드를 쓰죠. 뭐 유로가 생기면서 그냥 유럽을 그 하나의 나라로 이렇게 보게 되는 이제 그런 환경에 이제 접하게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는 어땠냐? 저희 때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그때 생겨가지고 가상의 어떤 인터넷 세계가 생겼다. 완전 미래 세계였어요. 저희한테는. 가상의 내 주소가 있다. 너무 이게 그게 이제 저희가 상상보다 일찍 그 체감을 먼저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막 정보의 홍수를 이제 바로 맞닥뜨린 거예요. 정보라는 거는 들어오면은 그냥 수용하는 입장에서 정보가 홍수같이 들어오는데 이제 이 정보를 선별해야 된다는 개념이 이제 그때 처음 생기고 88년도 이후에는 이제 여행 자유화가 돼가지고 이제 외국 여행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 이전에는 그러면 못 갔냐? 그 이전에는 단순 여행 목적으로 나라에서 여권 자체가 잘 안 나왔어요. 그 나라에서 여권이 나오면 저희 때는 소양 교육이라는 걸 하고 해외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방공 교육도 받고 매너 교육, 외국에 나가서 창피하게 굴지 말라는 어떤 매너 교육 같은 것을 받고 나갔죠.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 일인데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미술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문화적인 거겠죠. 네, 문화적으로 이제 그때는 이제 당시 시대가 미국 대통령인데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영화 배우 출신의 좀 잘생긴 미국 레이건 대통령, 아주 보수파죠. 팍스 아메리카나라 그래가지고 강력한 미국을 부르짖던 보수파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미술, 동시대 미술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뽑아라. 이거 바로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이 되느냐 민주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뽑히면서 사회 기조가 변하고 사회 기조가 좀 변하면서 시장이 반응합니다. 미술 시장이 반응하는 거죠. 시장이 반응을 하면 이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트렌드도 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트렌드에 올라타지 못하면 이 트렌드를 타지 못한다는 건 뭐 천재 아니면 바보겠죠. 이 미국의 트렌드가 파도치고 파도쳐서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면은 동시대 미술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한 사람,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주 보수파, 레이건, 그 부시 이런 보수파 대통령이 주를 이루던 시절이었죠. 네, 그때 이제 만약 이제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좀 더 개인한테 이제 집중이 돼서 집에 걸 회화가 이제 주류를 이루게 된다던가 시장에서 민주당에서 집권을 한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시민단체나 뭐 이런 단체 이런데 이제 돈이 몰리면서 무슨 대지미술 이런 큰 프로젝트 같은 게 이제 성행하게 되죠. 굉장히 흐름이 다릅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본 사람들 이제 여행 자유화가 되고 세계 시장이 개방되면서 저희가 본 사람들 마이클 잭슨, 마돈나, 미술에서는 바스키아, 키스 헤링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 다 58 개띠예요. 네, 바스키아는 60년대생이지만 뭐 그 비슷한 세대죠. 58 개띠 베이비 부모들이 잘 자라서 잘 만든 문화를 저희가 만끽하게 되는 그 어떤 수준 높은 문화를 만끽하게 되는 그런 세대입니다. 저희 시대에는 당시에는 이제 일본 문화가 금지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뭐 학교 앞에 카페 같은 데서는 뭐 이 제이팝들 몰래 틀고 그랬었는데 지금 요즘 보니까 이렇게 막 일본 80년대 시티팝 이런 게 막 영상에 많이 돌더라고요. 무슨 마치다 세이코 이러면서 저희는 이제 그런 거 듣고 뭐 엑스제팬에 열광하고 뭐 그러면서 뭐 그 어떤 제이팝의 세련됨이나 좀 감탄을 하는데 이제 개방이 되면서 마이클 잭슨, 마돈나 같은 뮤직비디오가 나오는 MTV 스타들을 본 거예요. 마이클 잭슨 충격 중에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상품이 있다니. 네, 그리고 이제 뭐 바스키아, 키스 헤링 이런 뉴욕 아티스트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래피티 이 낙서라고 하는 그래피티라고 하면요. 이거는 20세기 인상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들 불러요. 지금 이 경매 시장에서 제일 인기 있는 작품, 제일 비싼 작품 누구냐? 뱅크시 작품이죠. 그 경매 땅땅땅 했을 때 쫙 이렇게 그 갈라지던 그림 그 뱅크시 같은 그래피티 작품의 어떤 그 전신 1세대 그래피티 작가들, 바스키아, 키스 헤링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접하게 됩니다. 네, 바스키아가 뉴욕에서 한참 활동할 때 지금의 루이비통의 아르노 회장이 뉴욕에 유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르노 회장이 바스키아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때 대량 구매를 하죠, 바스키아 작품을. 그래서 그 파리에 가면은 루이비통 파운데이션이라고 아주 멋진 미술관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마크 로스코 그 특별전을 합니다. 근데 요 전에 네, 앤디 워홀하고 바스키아 특별전을 했는데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한 전시였는데 아르노 회장이 바스키아 걸 다 가지고 있었겠죠. 그때 알아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그래피티가 아트가 된다는 거. 정말 저희로서는 저세상 세련됨이었어요. 낙서가 아트가 된다? 아, 정말 충격적인 그 뉴욕의 그 세련됨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페미니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세대는 뭐 가정가사 배우고 이 좋은 주부를 기르기 위한 이 교육을 받고 이제 대학을 갔어요. 대학에서는 이제 여성학 강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자 대학을 나와서 이런 강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학교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성학 강좌가 있었고 저희 시대의 시대적 사명은 호주제 폐지였습니다. 호적이 아니고 호적의 주인, 호주제 폐지였어요. 이 페미니즘, 서양의 페미니즘은 일단 여성 참정권에서 시작하는 게 페미니즘인데 저희 나라는 이제 전후에 미국이 들어오면서 그냥 여성 참정권은 하면서 그냥 자동으로 들어와 버렸죠. 그 이후에 이제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여성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바라본 문제점 중에 이제 호주제 폐지가 제일 큰 화두였습니다. 저희 때는요, 주민등록증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 주민등록증 맨 앞에 호주, 우리 아버지 이름이 석자가 딱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저희 아버지 이름 싹 없어지고 저희 시아버지 이름이 호주로 딱 올라갑니다. 별로 좋은 경험은 아니었는데, 호주제 폐지의 1등 공신은 누구냐? 사실은 전산화가 1등 공신입니다. 공문서가 전산화되면서 호적이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로 바뀌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호주는 없어지게 되죠.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호주 이거에 대해서 그냥 물론 그 전에 굉장히 무슨 말이 많았지만 자연스럽게 용도가 폐기된 거죠. 어떻게 한편으로는 약간 그러면서 이게 페미니즘 운동의 동력을 좀 상실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 얘기는 이제 너무 깊으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저희 80년대 페미니즘은 지금하고 조금 다른 양상인 게 그때는 주장이 우리도 남자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남자들이 하는 거 우리 다 할 수 있다. 우리도 돈을 벌자. 우리한테 돈을 벌게 해달라. 돈을 벌어서 우리도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작용으로 밀리터리룩을 입는다던가 이런 게 어떤 페미같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 때는 학교에서 학생회장을 뽑고 이럴 때 그 후보들이 남자같이 머리 짧게 자르고 남자 두루마기를 입고
약간 그 남성화된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굉장히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그런 세대였다면 요즘 페미니즘은 뭐 조금 다르죠. 남녀가 다르니까 남녀가 다른 거 인정해달라. 경쟁에서 불리하니까 같은 선상에 놔달라.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뭐 출산휴직이나 육아휴직이나 생리휴일 같은 게 이제 뭐 좀 생기게 되는 뭐 이런 계기가 됐는데요. 저희 때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그냥 남자랑 똑같다. 제발 우리를 사람으로 봐달라. 우리도 일하겠다. 뭐 제발 우리를 독립적인 여성으로 봐달라고 주장하던 때였습니다. 굉장히 수직적인 남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적인 거, 그러니까 곱고 여성적인 거는 굉장히 좀 하등하다고 느껴졌고 도구적으로 좀 느껴졌고 심지어는 죄책감까지 좀 느낄 정도로 이 여성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고 이제 나왔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의 나는 지극히 여성적이어야지 요리도 잘하고 뭐 애들도 잘 키우고 뭐 집안일도 야무지게 하고 해야 나의 삶이 유리했어요. 근데 한편은 제 안에서 볼 때는 살아남으려고 제가 타협한 거죠. 세상하고. 이런 내 모습이 너무 비겁해 보이고 싫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여성적인 거, 섬세하고 부드럽고 곱고 이런 거가 굉장히 능력 없음의 상징 같고 그냥 안 좋은 이미지로 쌓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이제 사회에서 커리어를 쌓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하고 비교도 하게 되죠. 바깥으로는. 네, 그 친구들과 비교하게 되면은 이 나의 무능이 이 나의 여성적인 면 때문에 생긴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게 되고요. 그때는 여자의 적이 여자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정말 옛날 말인데 여성이 이제 사회에 진출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과도기적인 현상이 생긴 거죠. 네, 뭐 그런 시대를 살았으니까 당연히 그 이전 세대와 갈등이 있었겠죠. 네.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주제가 과거 여성들과의 화해인데 이 화해를 왜 하필 내 작품을 통해서 화해의 답을 얻었나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86세대 미술 작가의 입장에서 과거 여성을 보다 보니까 화해의 답을 찾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작가들한테 물어봅니다. 예술적인 영감을 어디서 얻냐? 예술적인 영감은 본능적으로 나한테 축적되어 있는 거. 내가 살아오면서 축적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 나한테 들어있는 데이터에서 끄집어내서 쓰는 거예요.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끄집어내서 쓰는 겁니다. 어느 예술 분야를 막론하고 작가 자신을 투영하지 않는 작품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벗어나고 싶고 나를 최대한 미화하고 최대한에 대한 단점은 은폐하고 싶어도 이 작품에는 오롯이 내가 들어갑니다. 어떤 창작물도 절대로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요. 나를 그러니까 자신을 투영하지 않는 작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작품을 할 때는 몰랐어요. 작품을 하고 내 작품을 이제 되돌아보니까 이게 내 작품이 너무 여성스러운 거예요. 난 너무 싫었는데, 내가 너무 싫었는데, 나의 이 여성성이 너무 싫었는데, 되돌아서 보니까 내 작품이 너무 여성적이라는 거죠. 이 작가가 이렇습니다. 작품을 할 때 개념을 먼저 이렇게 멋지게 만들고 그 개념에 맞춰서 작품을 한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작가는 밥 먹듯이 그냥 매일 그냥 작품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냥 밥을 먹듯이 그냥 계속 작품을 하다 보면은
그 작품의 연장선, 그 작품을 모아놓은 것을 보고 거기서 나의 개념이 도출이 되는 거지, 개념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작품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제 작품을 모아놓고 보니까 너무 여성적인 거예요. 충격이죠. 어떻게 보면, 내 개인적으로 보면. 네. 이 충격적, 이건 뭔가. 나는, 여기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뭐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도대체 나는 누구였나 할 정도로 내가 싫어하는 건 다 들어있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고민이 생겼겠죠. 고민을 했겠죠. 네. 그 고민 끝에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나의 할머니, 어머니, 나의 19세기 할머니, 어머니로 이어진 과거 여성들이 살아남은 생존 방식의 결과물, 그냥 생활한 게 아니라 살아남은 생존 방식의 결과물이 나다. 근데 그렇게 싫어했던 여성성이 역설적이게도 나를 존재하게 했고, 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내게 남은 이 여성적인 DNA가 예술의 이름으로 나를 재탄생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 화해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런 결론을 도출했을 때 화해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그 과거 여성들은, 그녀들에게 생존이라는 어떤 것이었나? 네, 그렇게 원망스럽던 그녀들의 남성관, 대부분의 어떤 갈등은 그녀들의 남성관에서 나온 거였는데, 결국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까 생존의 기록이었다 하는 어떤 결론을 저 개인적으로 내렸어요. 네, 그 과거 여성들에게 어떤 물리적인 남자의 힘, 네, 아버지, 남편, 아들로 이어지는 이 물리적인 남자의 힘이 상당히 생존에 밀접해 있었습니다. 생활에 밀접한 게 아니라 생존에 밀접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힘의 계보가 그녀들에게는 행복의 도구라기보다는 생존의 도구였어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는 게 남아선호 사상이죠. 그동안은 이제 단순히 농경사회에서 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또는 뭐 대를 잇기 위해서 이렇게 배웠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녀들에게는 이 아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생존과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사실 뭐 세상에 어떤 현상도 한 가지 이유로 생기는 건 없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과거 농경 마을에 일가 친척 하나 없이 여자가 혼자 산다? 이건 완전 범죄의 타깃이 되겠다는 뭐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범죄의 타깃이 뭡니까? 99% 이거는 성적 대상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녀들에겐 제일 무서운 거죠. 성적 대상화? 이거는 사회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지만 실질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생존이죠, 그거는. 가족을 이루더라도 싸워줄 남편이 없다. 그러면 바로 짓밟히는 게 여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뭐 건장한 아들이 있으면 당연한 거겠지만, 그 대상화하는 가해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리지만 커서 복수가 가능한 아들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달라요. 지들끼리 그냥 압니다, 본능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그 옛날의 과거의 그녀들에게는 이 아들의 존재가 이 생존에 있어서 큰 방패방위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도 이 문제에서 아주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여성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좀 많이 변했지만, 안타깝게도 현실도 완전히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뭐 예로 이 리틀 포레스트 영화를 예를 하나 들는데요. 아주 목가적이고 노스탈지아를 부르는 아주 잔잔하고 평온한 영화죠.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다른 시각에서 봤습니다. 저는 이제 딸 둘의 엄마인데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고모의 존재예요. 이모가 아니고 고모의 존재가 있다. 그럼 여기가 아빠의 홈타운이란 얘기잖아요. 그렇다면은 고모뿐만이 아니라 일가 친척들도 존재한다. 드러나지 않지만 주인공이 범죄의 대상이 됐을 때는 응징하러 달려올 우분들이 이 마을에 있다는 것을 암시를 받게 됩니다. 네, 아무도 주인공을 섣불리 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안심이 되는 장면이었어요. 아주 일본판하고는 아주 다른 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 일본판은 되게 불안하게 봤어요. 자칫하다가는 이거는 공포영화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까지 받았거든요. 이 영화가 감독이 여성이라서 이제 어쩌면 본능적으로 고모의 존재를 넣은 거는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영화 대사 중에 고모는 고모지 이모가 아니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저는 이 대사를 오늘 좀 색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어떤 생존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지금의 현실도 솔직히 까놓고 보면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저희 나이 되면은 이제 남편과 사별한 친구들도 이제 좀 생기게 되고 이래요. 근데 남편과 사별했는데 밤늦게 남편 친구들이 전화를 한다거나, 이 나이에도 성적 대상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웃긴 거는요, 이혼한 전 남편이라도 전 남편이 있는 경우 양상이 달라요. 아버지가 있는 경우 다르고, 오빠가 옆에 있는 경우 다르고, 아들이랑 같이 사는 거 다릅니다. 이 여성을 대상화하는 시선이 그렇게 달라요. 그거는 그걸 현실을 이거는 현실이니까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위에도 아주 주정뱅이랑 사는 그런 이 사람들 보면 왜 헤어지지 않고 저런 주정뱅이랑 사나 싶을 때, 그거보다 더한 폭력적인 주정뱅이를 막기 위해서 이 주정뱅이랑 사는 여인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네. 이거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굉장한 이제 아들 하시는 분이었는데, 오늘날에도 이제 그 가족이 대상화가 되는 거에서 이 남편, 오빠, 아버지의 역할이 대단하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저희 남편이 만약에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남편이 공격을 한다? 아니면 제가 남편이 없어졌는데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았다? 생존의 마지노선에 어떤 공격을 받았다? 지금 저는 오빠들이랑 별로 안 친해요. 대면대면하게 지내는데, 만약에 제가 생존의 마지노선에 오게 됐다? 그런 공격을 받았다면은 우리 큰오빠가 맨발로 달려와서 그 자를 응징할 거를 제가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마 과거 여성인 저희 어머니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일제와 전쟁을 겪으신 분인데, 저희 어머니 세대는 목격을 했어요. 어떻게? 동네에 아버지 없고 오빠는 전쟁에 나간 그런 집 언니들이 일제 때 장갑 만드는 군수공장에 돈 벌러 갔어요. 큰아버지가 동생 없는 집의 조카를 군수공장에 보냈어요. 그 언니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 세대는. 그게 군수공장이 군수공장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런 이유로 돌아오질 못했죠. 저희 어머니는 그런 세상을 목격하신 분이라 굉장히 생존에 밀접해서 남자를 바라봤을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21세기입니다. 우리 엄마 세대하고는 다르죠. 진화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때는 19세기에서 21세기까지 진화했습니다. 이 세상에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고 하는데, 물론 지금도 우수한 남자와 우수한 여자가
손을 잡아야 살아남을 수가 있죠. 이 치열한 세상에. 근데 저희가 우수한 남자와 손잡고자 했을 때 이 도구화됐던 이 여성적인 거, 곱고 예쁜 여성적인 거, 이제 21세기에 더 이상 이게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죠. 돈을 잘 벌어야 우수한 남성과 손을 잡죠.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그 남성미 넘치는 남성은 뭐 지금 크게 힘을 발하지 못해요. 돈을 잘 버는 능력이 있는 남성이 능력 있는 여성과 손잡아서 세대를 이어나가고 진화를 합니다. 이 진화가 뭡니까? 도태를 포함한 이 단어가 진화잖아요. 이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면은 도태되는 겁니다. 제가 저 박서보 선생님 말씀인데요.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변화하지 않으면 추락한다. 그러나 잘못 변화해도 또한 추락한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미술뿐만이 아니라 인생에서도 딱 들어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 더 이상 도구화되지 못하는 이 여성적인 DNA, 그 가치가 과거만큼 힘이 되지 않은 이 여성적인 그 DNA를 작은아마 제가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거에 나름 저 개인적으로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제 작품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작품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여성적인 거를 느끼게 됐나를 설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런 작품을 하는 사람이에요. 곱죠, 예쁘고. 저가 이제 한지를 가지고 종이 작업을 하는데 큰 종이를 이제 잘라옵니다. 긴 띠로, 리본 같이 긴 띠로 잘라와서 이제 감아서 한 화면으로 만들어서 딱 세워서 만드는 게 제 작업 방식인데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시간이 어떤 절대적인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길이가 있는 시간을 종이의 길이에 맞대고 그 위에 이제 나의 생각, 기억, 뭐 나의 사상, 철학 이런 것을 색으로 한원해서 그 길이의 종이에다가 색을 입히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들어간 이 종이를 한 장 한 장 감으면 덩어리가 되겠죠. 이 덩어리는 나의 기억, 어떤 나의 사상의 어떤 덩어리가 될 텐데 이것을 날카롭게 탁 잘라요. 탁 잘라서 단면을 딱 보면 한눈에 보이겠죠. 옛날에 어떤 사상이나 기억이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네. 그게 이제 제가 작품을 하는 개념인데요. 그 단면의 미. 단면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날카로운 절삭이 꼭 선행돼야 되는 것이 단면인데 이 날카로운 절삭, 저는 왜 단면에 제가 이 카타르시스를 느꼈을까?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칼날의 어떤 절삭, 요즘 칼 제일 잘 쓰는 사람 누굽니까? 저 같은 주부죠. 매일 칼을 씁니다. 도마 위에서 매일 칼을 써요. 칼을 제가 제일 잘 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제가 했던 행동에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꼈나 봐요. 제가 이 어떤 엄마의 이름, 모성의 이름으로 몸에 밴 칼날의 리듬은 절삭의 카타르시스를 단면으로 증명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칼날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날카롭고 좀 무섭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여성적이다. 단면의 미를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여성적이라고 이제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저 종이를 한 장 한 장 감아서 종이의 단면으로 한 장 한 장 감아서 큰 화면을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직조와 비슷한 과정이라고 느꼈어요.
실을 한 올 한 올 엮어서 어떤 면에 천을 만드는 직조의 과정, 아주 강박적인 직조의 과정. 이게 뭡니까? 직녀의 본능. 직조야말로 이걸 하면서 이런 강박적인 어떤 작업을 하면서 내가 정말 여성적이라는 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이미 직조, 이런 배틀의 직조, 저희 19세기 저희 할머니는요, 이렇게 쪽지고 한복 입으시고 그런 할머니셨는데, 할머니가 어린 저한테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길쌈만 아니어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대요. 농사일 다 끝나고, 집안일 다 끝나고, 호롱불 밑에서 이 길쌈을 하는, 그게 제일 힘들었다는 얘기를 저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할머니한테. 그래서 뭐 이 길쌈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꽤 손재주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어떤 여성의 상징인 이 도마와 배틀. 근데 이제 더 이상 여성의 전유물은 아니죠. 배틀 같은 거는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취미생활로 요새 그런 키트도 많이 팔더라고요. 네, 이미 레트로가 됐죠. 네, 저는 그것을 추억이라고 이제 명명하면서 이 여성성의 구분을 허물고자 하는 함에 이제 추억이라는 좋은 이름을 갖다 대가지고 여성성의 구분을 허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요게 이제 제가 작업을 제일 처음에 시작하던 이 작품인데요. 이 왼쪽 거는 볼펜 작품이에요. 예, 한참 제가 육아를 하던 시절, 아주 스트레스가 아주 많은 시절이었죠. 너무너무 스트레스 많은 시절이었는데, 그냥 멍하니 있다가, 이렇게 흘러다니는 스케치북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뭐 볼펜도 흘러다녔겠죠. 아무 생각 없이 스케치북 끄트머리에 이렇게 막 칠을 하는데, 이 볼펜이 볼펜이잖아요. 이 볼이 미끄러지는 이 느낌이, 샥샥샥샥 착착착착 하면서 제 필력이 이렇게 살아나면서 이렇게 칠하면서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막 이게 뭔가 느낌이 있었어요. 한 장을 다 칠해버리는 겁니다. 이 스케치북 한 장을 제가 빼곡하게 색칠을 했어요. 볼펜으로. 어머, 근데 이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이 강박적인 행동이 제가 만약에 여성적이지 않고 남성적이었다면 스케치북을 찢거나 뭐 구기거나 일필휘지로 막 휙 걷거나 뭐 이렇게 한 방에 멋있게 한 방으로 어떻게 해결했을 텐데, 아주 강박적인 행동을 통해서 제가 스트레스를 해소됐다는 거, 이거 굉장히 여성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조그만 스케치북을 하나 사가지고 이거는 이제 거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하던 작품인데요. 이런 비슷한 거를 젠탱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젠 스타일 할 때 젠, 선이라는 말이죠. 탱글, 얽히다 하는 거하고 합성어인데, 제가 이거를 했을 때는 젠탱글이라는 말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했는데, 뭐 이걸 젠탱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젠탱글 지금 검색하시면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이 키트도 팝니다.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본능적으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제가 한 거죠. 그 옆에 이제 초기 작품인데 신문지 작업입니다. 90년대만 해도 이제 종이 신문들을 다들 봤어요. 이제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막 테러리스트가 납치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협박을 할 때 오늘자 신문을 흔들고 이렇게 오늘을 증명하는 게, 이제 오늘자 신문을 흔들고 증명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증명을 하겠죠. 예. 그때는 이 신문이 그날의 일기 같고 그날의 뉴스도 되지만 그냥 생활용품이었어요. 왜냐면 이것도 싸고 저것도 싸고 신문지를 하는 게 많았으니까 아주 굉장히 제 생활과 밀접해 있었죠. 네, 그런 신문지를 잘라서 하나하나 감으면서 오늘의 기억, 오늘의 일기 같은 거를 채우는 것
좋지. 이거를 모아놓으니까 이 하루하루의 기억을 모아놨더니 이것이 내 모습 같더라 하는 개념으로 만든 게 이 작품입니다. 네, 신문의 이렇게 전면을 이용하지 않고 잘라서 단면을 이용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여성적인 것 같아요. 이 어떤 그 메이저한 거가 아니고 마이너한 면을 찾아내서 보는 이 시선 자체가 이것 자체도 여성적이지 않나, 저의 여성적인 어떤 본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개를 가져왔는데요, 제 작품에. 여러분들이 이제 작가들한테 뭐 작가는 영감을 어디서 얻냐? 굉장히 그런 말 자주 하시죠. 작가는 언제 어디서나 영감을 받을 준비가 본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게 가능한 사람이 작가를 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지점에서도 영감을 받죠. 제일 왼쪽에 있는 What's in It이라는 이 작품은요, 이제 제 남편의 꿈 얘기를 듣고서 만든 건데, 저희 남편이 굉장히 이 담배를 많이 폈어요. 굉장한 헤비 스모커였는데, 이제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고 이제 담배를 끊게 됐는데, 그게 뇌에 작용하는 약이래요. 그러면서 부작용으로 악몽을 꿀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악몽쯤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악몽을 꾸고는 얼굴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약을 이제 더 이상 안 먹어야 되겠대요. 도대체 무슨 꿈을 꿨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어릴 적에 할머니 등에 업혀서 깜깜하고 뭐 조용한데 할머니 등에 업혀서 어디를 갔는데 성황당이 나오더래요. 성황당 앞에 나무에 오색 이 천들이 걸려 있는데, 그 천이 조용한데 음습하면서 휙 이렇게 날리더래요, 꿈에. 네,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살면서 한 번도 기억해내지 않은 성황당의 모습, 아주 무의식이 그렇게 무섭구나 를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무의식의 기억이 있다면 그 성황당의 기억처럼 아주 그 불투명한 주머니에 이렇게 꼭꼭 쌓여서 저희 머리 어느 저 구석에 있을 거다. 근데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 불투명한 주머니를 끄집어내서 딱 단면을 잘라서 보면은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성황당의 기억이 들어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만든 작품입니다. 그 옆에 중간에 있는 네오 레터라는 작품인데요. 저희 부모님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두 분 다 치매가 좀 있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특이하게도 이제 전두엽 치매가 있으셨는데, 알츠하이머하고는 약간 양상이 달랐습니다. 언어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언어적인 문제라는 게 그냥 입으로 말을 못한다 이게 아니라 언어 체계가 완전히 이렇게 녹아내리듯이 무너지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아버지 굉장히 달변가시고 말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네, 그때는 정말 내가 우리 아버지 뇌에 들어가서 막 헤집어서 마지막으로 말 한 번 편하게 하고, 원 없이 말 한 번 하고 돌아가시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녹아내리던 그 아버지의 뇌를 형상화한 겁니다.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 같고, 움직이면서 녹아내리고 변하고, 언어 체계가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소통 방식이 생기는 거죠. 네오레터처럼. 그런 것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현실, 작가 자신의 현실, 자기 자신을 투영하게 되는 거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타임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날 하루의 기억입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인데요. 토요일이어서, 그때는 토요일 날 학교를 갔으니까 토요일 날 학교 가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터다 이제 집으로 가는데, 4교시 했으니까 그냥 화날 때 집에 갔어요.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반대편에서 저희 엄마 아버지가 탄 차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딜 가시나 봐요. 엄마 아버지가 저를 딱 알아보고 이렇게 알아보셨어요.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이제 그때 애교를 부리고 싶었나 봐요. 이제 뭐 고개를 갸우뚱해갖고 막 이렇게 손을 흔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이 가득한 표정으로 이렇게 화답을 해주시는데 너무 활짝 웃으시면서 너무나 사랑이 가득한 표정으로 저한테 화답을 해주시고 스쳐 지나갔어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저한테는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사랑받은 기억을 떠올리게 되면 항상 그날의 기억이 빠지지 않고 떠올리게 돼요. 그날 하루의 기억입니다. 다른 기억들은 희미하게 희미한 색깔로 잘 기억이 나지 않죠. 하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분들이 저한테 주신 사랑의 표정만큼은 이 주황색처럼 선명한 색깔로 기억에 남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을 하고 한 게 이 작품입니다. 몇 개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거는 섹션 오브 메모리라고 이 제목을 붙였는데 이제 저희 애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작품이에요. 저희 애들이 이제 외국에 둘 다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너무 그리웠겠죠. 그래서 애들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지낸 시간, 그냥 의미 없이 둘이 좀 그냥 있던 시간들, 아니면 애들이 깔깔깔깔깔 웃는 시간, 그런 기억, 엄마 하고 부르는 그런 기억, 조그만 기억, 아이들을 안았을 때 나는 따뜻한 냄새, 그것의 기억, 그런 거를 색으로 환산을 해서 이게 집어넣고 그러니까 시간과 색으로 환산을 해서 이제 채워넣었죠. 근데 프레임 안에 이제 꽉 끼워서 넣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 자체는 다른 기억에 의해서 왜곡이 되기도 하고 좀 변형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넣었던 모양과 달리 이 프레임이 끼워지면서 이 옆에 있는 덩어리에 영향을 받아서 좀 변형이 되기도 하고 우연도 생기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기억을 형상화한 게 이 작품입니다. 요런 식으로 제가 이제 작품을 해요. 제 작품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제일 최근 작품인데요. 이제 콩이 축축한 땅에 심어지고 이제 수분을 흡수하면서 이제 싹이 트는 이 탄생의 경이로움을 이제 연작으로 만든 건데 저한테 가장 강한 여성성은 뭐겠습니까? 바로 모성이죠. 예, 가장 강력한 DNA. 여자의 가장 강력한 DNA 바로 모성애입니다. 모성애에서 나온 탄생의 경이로움, 그 탄생의 아름다움을 그 강력한 탄생의 파워 이런 것을 형상화한 것이 제일 최근작이고 요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보면 더 멋있는데 사진이 좀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제가 합니다. 제일 최근 작품이고. 여기까지 소개를 드리고 이제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50대 미술 작가로서 세대와 여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은 이제 이겁니다. 과거 여성들에게, 과거에 우리 19세기, 20세기 초반에 과거 할머니, 어머니, 과거 여성들에게 그녀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남았나, 얼마나 치열하게 생존했나, 그녀들의 삶의 경외를 표합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이 미래 여성들에게 아마 여러분도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미리 여러분들에게, 미래 여성들에게 그 치열함의 찬사를, 치열함의 박수를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세대를 그냥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열심히 살아서 또 다음 세대에 우리의 삶을 전합시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미술하는 미술작가 김수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